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난 한국타이어에서 600건이 넘는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노인보호센터,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추가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청이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벌여 70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490여 건은 형사처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교회, 대학 기숙사 관련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인 노인 등 15명이 확진된 데 이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3명이 연쇄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8명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환경 검체 분석 결과 센터 내 온풍기와 침구류 등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체가 나온 거 봐서는 오염이 되었다, 시설이.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 감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목사와 신도, 지인 등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들은 지난 20일 예배 뒤 점심을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돼 대전시가 교회 대표자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제주도에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60대가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령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6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해 당진에서 2명, 천안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160명이 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음성 소망병원에서 국립공주병원으로 전원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천안, 아산, 서산에서 산발적 감염으로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감염세가 꺾이지 않자 기존 PCR 방식의 선제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 2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요양원에선 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동구 요양원의 확진자도 11명이 추가돼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던 정기적 진단검사 외에 신속 항원검사도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병원 시설 안으로 전파를 시키는 경우들이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종사자들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 영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국내 입국자들의 검역도 강화합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2개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엔 12개가 남아있지만 대전과 충남, 전북과 경북에는 1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환자 병상 104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오는 26일엔 199병상을, 연말까지는 328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이 영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능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차단한 나라가 5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자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이가 됐더라도 단백질 99%는 기존 바이러스와 동일한 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해 새로운 백신 공급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change the vaccine and have a new vaccine ready for discussion with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6 weeks.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변이 바이러스가 단백질 구조 자체를 바꾸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를 자신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 모더나 역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예방 효과를 확신한다며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하루 동안 숨진 사람만도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후 잉글랜드 전역이 3차 봉쇄 조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싱가포르 등이 추가로 영국발 입국을 금지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한 나라는 전 세계 5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영국과 오가는 화물 운송을 오늘부터 재개하고 코로나 음성 확인증이 있는 여행객에게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교사가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학대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5살 반 수업 시간, 보육교사가 손바닥으로 거칠게 아이 머리를 내리칩니다. 다른 아이가 이마를 막고 휘청이다 울음을 터뜨리자 코를 잡아 비틉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세차게 아이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테 와가지고 더 심하게 막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다시 열로 오라고 하고 또 때리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7일. 아이 몸에 자꾸 뭔가 상처가 나는 걸 한 부모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어린이집의 CCTV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4명. 이들 4명을 포함해 해당 반 원아 7명 모두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진도가 느려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5살 반 원생 7명 모두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2달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앞서 한솔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전지부 고도영 팀장과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전할 때 저희들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 제정 이후로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측면. 예. 네네. 또 최근에 이제 보육제도가 개편되면서 그 보육교사들 채용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보육교사들의 그런 자격을 위한 조건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동영상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예.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면은 가능하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채용들이 이렇게 자질 없는 교사들이 어쩌면 보기보다 조금 쉽게 예.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 예, 채용이 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 문턱이 낮아진 측면도 네네.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해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2015년 이후로 지금 작년에는 1,384건으로 그러네요. 예, 굉장히 많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네. 우상향하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이서 보시기에 이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막을 방법, 실질적인 방법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예. 또 어린이집 특성상 부모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는 약간 폐쇄적인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예.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좀 약하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아동학대로 인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보통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나 네. 사망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실형으로 많이 받으면 1년에서 2년 그리고 보통은 벌금 그리고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할 때 이제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쉽기는 해도 그 아이들의 정서적이나 그런 신체적인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키우기가 그럼요. 쉽지 않듯이 예. 굉장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보육교사 시험이 전문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거나 그런 자격은 필요하지 않고 예.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은 자격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소 쉬운 방법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학대를 막으려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던 건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폭행 장면이 녹화되는 거를 알면서도 보란 듯이 학대를 이어왔습니다. CCTV 녹화 외에 필요한 조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폐쇄적인 어린이집 특성상 그 내부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원장이 이렇게 모든 그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내가 직접적으로 원장이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그 시설의 장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시에도 그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평소에 지도한 그 책임을 원장에게도 물어야 원장 스스로도 어린이집 내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감시 시스템 그리고 함께 원장에 대한 처벌 또 강화도 함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공용 전자기록 수백 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벌여온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은 물론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모 과장 모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삭제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100건 가까이 많은 5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삭제 문서에는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자들의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구의역 발언 논란을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과 또 특혜 채용 논란을 들어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업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며 맞섰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를 피해자 부주의로 돌렸던 변 후보자의 발언이 처음부터 쟁점이 됐습니다. 정의당까지 나서 변 후보자가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정책 결정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지 않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더욱더 반성하면서 또 사과하고 또 그만큼 마음에 죄 빚을 진 만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책임 살리는데 국민의힘은 SH공사와 LH공사 사장 시절 동문이나 지인에게 일자리나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후보자가 관계하고 있는 학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을 예약하라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대출을 통해 사들인 점과 딸이 고교 입시를 위해 변 후보자가 재직 중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서초 강남을 가셨습니까? 장모님이 애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장모님이 하실 수 있을 거리를 찾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 후보자 의혹들이 사법 처리 대상이라며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신상 털기식 질문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막말 논란과 정책 역량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행안위와 복지위는 어제 진행된 전해철,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과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를 제출해 입학 전형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금융위에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2만 주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인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자료인멸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을 재차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법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까지는 이 차관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정차한 택시 안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기사가 한 최초 진술에서는 이 폭행 시점이 집에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태우고 자택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파출소로 간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차관이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어 이를 말리자 욕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이 진술은 바뀌었습니다. 폭행 시점이 운행 중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로 욕을 했다는 내용도 한 건 맞지만 혼잣말 같았다로 달라졌습니다. 최초 진술대로라면 이 차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상황인 운행 중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택시기사 진술에 따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직후 택시기사 목에 상처가 없었고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기사에게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물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진술을 다소 과장했다라고 답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행 중 폭행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입 수능시험 성적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성적표 배부는 철저한 거리 두기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원 전략인데 입시 설명회가 아예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돼 수험생이나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이후 처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교실에 들어가는 대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동장에서 수능 성적표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가형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수능 국어가 체감상 좀 어려웠어서 최저를 못 맞출까 봐 걱정이 돼요. 이번 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한 역대 최고 결시율로 그만큼 상위 등급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해 정시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수가 많아졌지만 지원 전략 수립도 쉽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 성적 발표 직후 각종 입시 설명회가 잇따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입시 설명회가 취소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입시 설명회 같은 게 다 취소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얻을 만한 장소가 많이 부족해져서 인터넷으로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대면 상담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전화를 활용하고 있지만은 대면 상담보다는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을 받고 정시 모집은 다음 달 5일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해 7일부터 진행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최근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타이어 성형기에 끼어 숨진 한국타이어 사업장과 관련해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한 결과 690여 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경우 방호 장치도 없었고 컨베이어 장치는
비상정지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8일.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46살 양모 씨가 성형기 원통에 끼어 머리를 다쳤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노동청은 대전과 금산 공장을 상대로 지난 9일부터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9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499건은 형사 입건, 나머지 200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작업 중지 대상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특별 감독 결과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안전 조치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적발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원통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금산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는 일부 설비에서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추락 방어 조치가 없었고 특별안전 보건 교육과 작업 환경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자의 업무 수행조차 미흡했던 것으로 특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냥 뭐 말로만 하는 설비 개선이 아니라 진짜 우리 노동자에게 필요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설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특감 결과를 받아들이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 내용 취재한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선 리포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고용노동청이 지난 열흘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을 특별 감독을 했고 여기에서 70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내용이죠? 네, 특감 결과 사망 사고가 난 이 타이어 성형기 원통에는 이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7년에 금산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의 경우 일부 설비에서 여전히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699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499건이 형사입건 대상이고 이 과태료도 3억 9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예, 499건이 형사입건 대상이라면 책임자들은 어떻게 처벌되고 앞으로 또 진행될 사안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사고와 관련해서 노동청은 공장장부터 목격자, 동료 노동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숨진 양 씨가 일했던 설비인 타이어 성형 공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쟁점인데 관련자의 입건과 검찰 기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욱이 노동청 정기감독 기간 중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도 예상됩니다. 예. 또 2017년 금산 공장에 이어 지난달 대전 공장까지 이 사망 사고가 반복된 만큼 노동자와 회사, 노동청이 참여한 기존의 노사정 전담반 운영도 확대 개편해서 운영됩니다. 이 노동청 특감반은 또 안전보건 관리자의 증언과 설비별 안전장치가 표준화돼야 된다. 그리고 방호 조치의 관리체계 마련도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개선 대책이 얼마나 현장에서 적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미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3년 전에도 사망 사고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특별 조사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그래서 경고도 이루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이 노동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 측이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중대재해 당시 노동청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름이 넘도록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감독 이후 노동청은 금산공장 정기감독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191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1,6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 중 타이어 성형기에 대한 위반 내용은 모두 356건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제1공장부터 4공장까지 성형 공정에서만 쉽게 작동할 수 없는 비상정지 장치, 이 중앙 차단기와 방호망 파손 등 다수의 안전 설비가 미흡한 것으로도 나왔습니다. 예. 정 기자가 또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서 사흘에 한 번씩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는 문건도 단독으로 입수를 했잖아요. 네, 한국타이어가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한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입수했는데요. 예.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395명에 달하는 타이어 공장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습니다. 정확히 3.5일마다 한 명씩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쳐서 쉬어야 하는 휴업 예상 일수가 한 달이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도 154명이나 됐습니다. 2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끼임으로 인한 산재도 43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은 여러 종류의 설비에 몸을 다쳤습니다. 공작 기계와 칼날, 뜨거운 수증기, 지게차, 펌프, 파편까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였습니다. 또 찔리고 베이고 깔리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재해 형태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기업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타이어에선 그동안 정기감독과 종합진단에서 받은 지적에 대해선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또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노후 설비에 대해선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정 기자, 이번 취재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또 있다고요? 네, 사실 대전 공장 사망 사고가 있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제가 한국타이어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집회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고 병드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다고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고 잊어버렸는데 그러는 사이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KBS 대전 총국이 마련한 연속 기획보도 현장 기록 2020 순서입니다. 올 한 해 지역의 가장 큰 경사,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동반 지정을 꼽을 수 있겠죠. 대전과 충남이 함께 노력한 끝에 이룬 결실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큰데 수도권 소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까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 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블랙홀처럼 인구와 기업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갔습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에 정부와 타 지역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타 지방에서 볼 때나 중앙에서 볼 때는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조차 역차별을 받자 대전 충남의 민심이 들끓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첫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한계에 부딪히자 두 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정치권은 광역시도의 혁신도시를 두도록 하는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전 충남을 대전과 충남의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공동건의문 등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로 향했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영혼 충남 혁신도시 즉각 지정하라!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도 유치 열기를 꺾지 못했고 결국 지난 3월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과 국토부 지정고시를 거쳐 마침내 1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동반 지정이라는 최대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전의 수건인 동서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여 결국 우리 지역의 성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남은 과제는 아직 언급이 없는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문제.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세심한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대전이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충남도 뭐 보건복지에 대한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뭐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혁신도시의 빠른 안착을 위해 대전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충남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이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영향을 줬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목욕탕처럼 피해가 심각한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지급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 원. KDI는 이 가운데 30%인 4조 원 정도가 직접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덕에 올 2분기 실질 총생산이 3% 넘게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민간 소비는 1.5% 늘었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효과가 낮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지원금은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걸로 KDI는 추정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된 것이냐?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축을 통해서 미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품목별로는 의류나 잡화 같은 준내구재의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 증가 효과가 컸는데 3억 원 이하 사업장은 7.3%, 전통시장은 15%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여행, 사우나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마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마이너스 61%에서 마이너스 55%로, 목욕업은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1%로 매출 증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KDI는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은 소비 위축이 거의 없었다며 일괄적인 지원금보다는 피해 정도에 맞춘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함께 수차례 정부 여당의 중기부 존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은 정 총리가 중기부 이전과 함께 청사 재배치 방안을 주문한 만큼 대전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총 사업비 7,2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인근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이전한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해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집단 에너지 시설이 건립됩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집단 에너지 시설 착공식을 열고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예산군 삽교 밀원에 555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시설을 건립합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업 용수는 대청댐에서 공급받습니다. 충청남도는 LNG와 수소 발전으로 내포 신도시에 청정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사업자의 사업장 부지를 임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700만 건을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등에서 확보한 코로나19 출입 명단을 판매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뒤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개인정보를 출입 명단인 것처럼 꾸며 팔아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대전, 세종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탁한 공기질은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아침까지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계룡이 영하 1도, 대전이 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세종이 6도, 대전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당진과 천안, 아산이 0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내포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보령과 서천, 부여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잊힐만 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보도와 또 국민적인 공분으로 시선이 쏠리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는데요. 내 아이든 아니든 한 명 한 명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반복되는 아동학대 막아야 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